이번에 발표하게 된 1930년대 조선학의 근대적 기획과 보급이라는 이 발표문은 제가 2017년에 석사 논문을 이제 제출한 것을 이제 조금 축소하고 분량을 축소하고 약간 일부분 보완을 하여서 지금 다시 이제 발표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발표문이 제가 이걸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분량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PPT 자료를 통해서 이제 좀 그래서 같이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목차를 이제 마쳤는데요. 이제 목차는 지금 원래 제가 논문으로 발표했던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연말과 몇전말을 제외하면 크게 세 파트로 2세기 초 조선 재래음악의 위기, 그다음에 일반사 문예부장의 등장과 활동, 그다음에 조선학의 복과 민족문화로의 수용 이쪽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세 가지 단계로 이제 나눴는데 그 중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문반사 문예부장과 문예부장의 등장과 활동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머릿말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간단히 해보면 근대 민족문화의 성립은 이제 주시하다시피 재래 문화의 요소를 선별 혹은 배제 형태를 통해서 근대적인 형태로 기획을 했던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특히 1930년대 이후에 조선에서는 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부르주아 민족주의자 계열의 인물들이 이를 주도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민족운동의 시각에서 담론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나오기 위해서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족문화가 기획되었고 그 실체는 무엇이고 그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대중에게 어떻게 담론과 사상의 영역 이외에 외연에서 어떻게 보급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좀 미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검토하던 중에 민족 본연과 자기 음률의 진경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됐던 조선학이라는 것의 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런 당시의 상황을 보는데 적합하다고 보였고 특히 이제 이 조선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음악이다 보니까 근대의 비문자 textual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활자 매체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재현되고 필연적으로 구현되면서 대중보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제강점기 최대라 하면 여기서 보급의 그 숫자라든가 이제 전반적인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문자 근대 매체 유성비음반 레코드입니다. 조선학의 근대적 기획과에는 여러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음반사와 조선학의 매개인 조선인 음반사 문예부장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당시의 민족문화 운동과 담론의 실천 면모를 탐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20세기 초에 조선 재래음악의 위기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에서 5쪽부터이고요. 주지하다시피 개항과 가고 개혁을 거치면서 성리학적인 이양이 폐기되면서 특히 또 서구에서 서구와 일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른바 서학동정이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본격화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재래음악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정학의 경우, 그러니까 정학과 소각으로 두 가지를 나누면 정학의 경우는 1909년에 조양불학부라는 것이 설립이 되고 다시 이것을 계승해서 1911년에 조선정학전습소가 생기는데 이 단체는 단순히 연주기관이 아니라 근대적인 음악교육과 또 정기 연주회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음악교육기관의 역할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맥이 제대로 내부 사정이라든지 경영 문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이 쇠퇴해서 금세 미묘해지고요. 소각의 경우도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02년에 고종의 신경 예식을 계기로 처음 조직됐던 협률사와 그 협률사 이후에 이 조직을 그대로 계승해서 다시 새롭게 운영이 되었던 왕각사를 통해서 잠시 동안 전성기를 좀 누렸습니다만 이 역시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에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사실 1910년대와 20년대에 재래 민간 음악 연주자들에 의해서 각종 음악 단체들이 조직이 되는데 1915년에 공진회를 계기로 설립되었던 조선 국파 배우조합을 시작으로 해서 1925년에 조선음악 연구회
그리고 1928년에 조선음악협회 같은 것들이 이제 설립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대체로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전반적으로 특히 이벤트를 목표로 해서 상정하고 조직이 되었다가 주로 연주자들의 이해관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금방 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910년대 말 이후에 서양 음악과 일본 음악이 점차 보편화되고 특히 근대적인 형태의 영향, 특히 활동사진, 영화와 신극 등이 인기를 끌면서 조선 재래음악의 입지가 점점 이제 약해지고 뒤처지고 또 당시의 언론들에서 나오는 표현처럼 노인이나 등 음악으로 인식이 되는 등 상당히 호응을 일으켰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당시 음악 매체로서 당시 가장 보급 굳이 표현하면 대중적인 형태를 띄었던 건 역시 이제 이성기라고 할 수 있고 죽음기 이성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이성기가 처음 전래된 것은 1890년대 초입니다. 그러다가 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선 음반이라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러다가 1906년에 가서 미국의 거대 음반사인 빅터와 콜롬비아가 처음으로 한국 음반을 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선에 들어와서 녹음을 하고 이 녹음된 마스터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고 다시 완제품으로 제작해서 다시 한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 시장 구축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1911년 9월에 주식회사 일본 추궁기 상회, 당시 일본에서 최대의 음반사인데 이 음반사가 조선 영업소를 차리고 조선 음반을 제작해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이제 발굴된 1913년에 제2차 일본 추궁기 상회가 녹음 당시의 기념사진입니다. 그러나 이 조선 음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본인들이 기획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4명이 거의 200면 가까이, 200장 정도의 음반을 한꺼번에 취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속된 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되고 특히 이 기획자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자파상 같은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 음반을 추궁기와 음반을 가정 오락용으로만 홍보를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여전히 고가이고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 시장을 혼자서 이제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1925년 9월에 가서야 일본 오사카의 경쟁 업체인 니토 추궁기 상회가 제비표 조선 레코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걸고 조선에 진출을 합니다. 그때 조선행 기획자 이기세를 고용을 하는데 그 당시 이기세는 묘신부 사회부장을 지냈고요. 그는 이제 쓰러져가는 명창의 예술을 영국이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음반을 만들어야 되고 음반을 판매해야 된다, 이걸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하며 홍보를 하고 조선 음반을 발매했지만 이 역시 회사 자체에 경영난도 있고 영세성 때문에 판매한 것이 실패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7년에 일본의 음반 시장, 추궁기 시장이 엄청난 격변을 맞게 됩니다. 이때에 아까 나왔던 미국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다국적인 거대 음반사인 빅터와 콜롬비아가 일본의 지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세 장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그 회사 내부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은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를 통해서 전기 녹음 기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생산 원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음반의 음질 자체가 매우 고음질로 변화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음반 산업이 격변을 겪게 되고 이 이듬해 1928년에 이제 두 회사 모두 조선의 영업소를 차리고 조선 음반을 발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경쟁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1933년까지 폴리돌, 시에롤, 태평, 오케레코드 등이 이제 진출을 해서 조선 내 음악 6대 음반사 체제라는 공식 표현으로 것이 등장을 하고요. 일제 말까지 총 5,400여 장, 여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종을 얘기하고 5,400여 종의 음반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까지는 계속 미국인 아니면 일본인의 계획으로 그때 당시 본사에서 파견하는 계획으로 조선 음반이 제작되기 때문에 막대하게 들어간 초기 비용 대비 판매가 매우 저조하다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요. 보다시피 이때 다른 음반사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러 들어오면서 음반사들 간의 경쟁이 크게 심화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조선인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서 음반을 기획할 수 있는 조선인 기획자의 필요성이 전제가 되고요. 처음에는 조선인 판매 직원 정도의 채용을 하다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인 문예부장을
임명하니까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이 음반사 문예부장이라 함은 결국 음반의 기획, 제작, 그리고 연주자 및 악곡의 성장을 모두 총괄하는 말하자면 이제 핵심적인 제작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중기와 이제 음반 자체의 가격이 매우 이제 떨어집니다. 1933년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수요와 보급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당시 언론 자료에 따르면 1933년에 전국의 전기 추은기의 보급 대수가 대략 30만 대를 돌파했다고 이제 했고 이 시점에 조선 내의 연간 음반의 판매량은 100만 장 가량이라고 당시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1937년쯤에 가면 조선 내 연간 음반 판매가 약 200만 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점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상품의 일반적인 시장이 아닌 어떤 기획과 제작을 당시에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기획과 제작 구조를 갖춘 음반 산업이 사실상 이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서 조선의 문예부장의 활동들은 매우 이제 넓어졌고요. 물론 일본 본사의 경영 방침을 따라야 하는 부분이고 또 최종 생산 단계가 대부분 녹음과 제작이라는 것이 여전히 일본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말까지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제 본사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했다거나 혹은 이제 수익만 사실 나오면 큰 문제를 이제 두지 않았던 만큼 일정 부분 어쨌든 자율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가 결과적으로 결국 조선의 문예부장은 일본의 본사와 조선의 음악가들의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중개자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조선 재래 음악의 자신들의 인식을 이제 반영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 유학을 다녀오거나 전문 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이고 대체로 일반적으로 부르주아 민족주의 배경에 속하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남아있는 이제 언술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계량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체로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바는 조선 재래 음악의 쇠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를 음반으로 통해서 구조해야 한다는 이제 명분입니다. 특히 이들이 이제 주목했던 것은 악과 판소리와 민요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발표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제 문예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제 세대로 이제 구분을 하였는데 1세대와 2세대로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말에 출생한 이기세, 이원배, 이서구 등인데 이 사람들은 1910년대에서 20년대 초에 일본을 유학했던 매일신보와 조선일보 등의 연결이 있습니다. 대체로 근대 연극 연출을 경험했고 계명드라쿠라든가 신간회라든가 백호청년회 같은 야학운동 단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고 이들은 대체로 판소리나 그런 기존의 재래 음악을 그대로 음반화하거나 혹은 그 재래 음악의 양식을 차용해서 신작 악곡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연 방식을 이제 장안하는 데 이제 집중합니다. 반면 2세대 문예부장이라고 제가 이제 명명한 이철, 금능인, 승흥순이 등입니다. 이하윤, 왕평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1920년대 이후에 국내 전문학교 출신자들이고 동아일보 쪽에 조금 더 이제 사상적인 지향점을 보였습니다. 문예창작 활동이나 청년운동 등에 관여를 합니다. 조선어, 민속 이런 것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우리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기존의 재래 음악을 개량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제 기획을 강행했는데 이들의 활동의 결과로 주로 신민요와 지방민요가 이제 음반화되는 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까지 전반적으로 조선악 음반의 제작이 상승세가 되는데 뒷부분에 다른 도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각종 판소리 창극 음반이 제작이 돼서 1934년부터 43년까지 5대 음반사 모두에서 약 20여 종에 달하는 판소리 음반이 나오는데 창극 음반이 전집으로 세트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민요 음반, 특히 이제 지방 민요와 신민요 음악의 등장이 보여지는데 우리 조선의 전문사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또 향토비에 대한 당시 이제 이세대 문예부장들의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는 1930년대 민요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이제 증대되고 이 학술적인 관심과 자신들 음반사 간의 이제 일종의 반응 서로가 이제 서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관계가 이제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민요들의 경우는 이제 주제할 것은 당시에 이제 주로 새롭게 창안되고 작곡된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사 공모전을 통해서 음반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조선의 특색을 나타내되 민족 발성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조의 슬픈 노래 대신에 명랑하고 활발한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장 많이 보급되었던 것이 아리랑 민요인데, 1928년에 처음 음반이 한장 나온 이후에 약 180여 종의 음반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등 오늘날까지 잘 알려져 있는 노래들이 이 당시에 처음 이제 출연하게 되고, 강원도 아리랑, 부산 아리랑, 대구 아리랑, 금강산 아리랑, 동네 아리랑 등까지 이제 지방 민요로서 계속 작곡되고 활용됩니다. 그 밖에 이제 천안 삼거리, 노들강변, 태평강, 동초댕기, 그 밖에 도라지 타령 같은 현재 이른바 우리가 민요로 알고 있는 노래들 대부분이 1930년대에 처음으로 작사 작곡되어서 음반으로 되었던 노래들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1932년 무렵에 그 경성역에서 일본으로 이제 음반 취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콜롬비아사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촬영한 사진인데, 보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인물이 이원배라는 인물로 당시에 이제 음반사 콜롬비아사의 미무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김창룡입니다. 이 사람은 김창룡과 이쪽에 정정열은 이제 근대 판소리 오명창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고요. 가운데 이제 그 깃발 바로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보수로 유명한 한성수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강윤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대체로 이 사람은 당시 콜롬비아사의 조선 영업소 지배인으로 이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조선 음반의 내용을 조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제 1929년부터 1934년 사이에 콜롬비아사의 이제 발매 상황을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사를 제가 자꾸 이제 사용하는 것은 전반적인 회사 자료와 이제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시면 1929년부터 처음에 이제 영업을 시작한 1929년부터 1930년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1931년에서 32년까지 나옵니다. 33년에서 34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나누는데, 이렇게 제가 한 이유는 아주 초기에 조선인의 이제 관여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1931년 넘어 조선인 직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1932년, 33년, 34년에 들어 조선인이 구체적으로 기획을 들어가게 된 이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음반의 발매 숫자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거를 감안하더라도 이제 판소리라든지 유행가라든지 특히 신민요 등은 신민요는 30년대 후반에 특히 이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서도 제담소리 계열 당시에 비속한 노래라고 이제 취급되었던 노래들은 나이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음반사 문예부장들의 등장한 후에 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이제 음반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른 이제 영역으로 가지고 연이 확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930년에 조선 음률협회라는 것이 작살되는 부분입니다. 이 조선 음률협회는 말 그대로 이런 민소각 연주자들이 주로 판소리와 이제 소리꾼들이 이제 다른 경서도나 이런 소리꾼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연주단체를 결성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이래 지속된 서민문화의 자체적인 근대화 노력에 근대적인 조직 경영과 이론적 근거가 뒷받침되었다고 이제 공학계에서는 일부 이런 연구들이 이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 실무 운영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기세, 이원백 이 두 사람 당시 통리라는 직책을 보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앞서 보였다시피 당시 음반사 관계자이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여기 보시면 조선 추금기상회라고 당시에 서울에서 경성에서 가장 컸던 음반 판매 업체인데, 이 회사의 사장이 역시 또 이기세이고, 이 회사의 조선 추금기상회 2층에 이 조선 음률협회의 상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는 주로 정화된 판소리 공연으로, 이 정화라 하면 이제 판소리고 안익이, 발림 이런 제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제거한 순수히 노래로서의 판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공연하면서 전투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되, 전화 예약 제도라든지 비행기에서 전단을 불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라디오로 생중계를 한다든지 당시의 근대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됩니다. 이런 형태의 공연이 계속 명창대회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음반사가 언론사가 계속 후원을 하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연주자가 발굴되고 또 홍보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 조선음률협회는 1935년에 조선 성악연구회로 재설 결성이 되는데 역시 이 경우는 직접적인 운영은 성악연구회 측에서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판출 명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담당을 하지만 음반사 관계자들이 여전히 이제 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조선 성악연구회가 창극 공연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서 동양극장을 이제 상설기관으로 상설 이제 공연장으로 두고 그리고 국민관에서도 활동하는데 정기 상성 공연을 하고 대중의 호응을 계속해서 끌어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영화, 특히 발성 영화 등을 통해서도 이제 연주자와 문예 부장 간의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자료 사진으로 한 장이 더 있는데요. 이 사진은 1939년에 그 판출 명창 이동백이 그 은퇴 공연,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많아서 은퇴 공연을 하면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이 사진은 이제 만주에서 어떤 공연의 기념 사진입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동백이 있고 제일 이쪽 옆에 보시면 박록주와 그 바로 아래 이제 김소희가 앉아 있는데 이 둘은 당시 조선 성악연구회의 이제 회원들이고 훗날 1960년대에 가서 한솔이 인간문화재로 처음 지정을 받았다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쪽에 보면 제일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기세이고 또 이쪽에 제일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서구인데 이 두 사람 다 당시 이제 음반사의 관계자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조선악이 어떻게 보급되었고 특히 이제 민족 문화로 이제 대중적으로 어떻게 소용되었는가를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1930년대 이후에 꾸준히 판매와 고급 유통이 이제 이어집니다. 조선악 음반이. 그리고 이런 음반에 대해서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를 이제 보이는데 이는 유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과는 크게 대별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판소리 민요에 대한 집중적인 강조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조선 문화의 홍보 수단으로도 이제 조선의 음반이 사용되고 이에 따라서 조선악 공연과 연주 단체들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어서 1930년대 후반으로 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성악연구회 이외에도 당시 이제 공중악을 연주하고 있던 이왕직 악부의 경우도 이제 이습회와 정기 연주회가 점차 공개되고 1938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정기 이제 대중 공연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38년 4월에 조선일보에서 주최를 해서 본관에서 개막됐던 향토 연예대회 고학가무대 회전트는 조선 성악연구회 장극 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밖에 농악이라든지 호전 무용이라든지 탈춤 제담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이제 한 자리에서 무대화됐던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 공연에 대해서 우리 조선 선조의 호흡이 숨어 있고 우리의 성품과 감정이 물결치는 위대한 민족문화 유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약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조선의 재래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폄하되는 표현이 나왔던 것에서 굉장한 변화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선의 그 음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후지와 민족주의 지식인들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와 비원 그리고 가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당시에 조선의 일반적인 지식인들이 중산층 지식인들이 어떤 음악을 들었고 조선악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신가정지에 이제 이런 작은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그 당시 지식인과 명사들에게 취미와 관련된 25가지 질문을 했고 이 중에 10개가 음악과 춤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 22명이 추승기를 집에 가지고 있고 그 중에 21명이 조선 음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3명이 유행가나 이런 음반이 아니라 조선악 음반만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된 것은 이제 국민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 조선의 인정 풍속을 느끼기 위한 음악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런 음반들이 조선의 어떤 그 민족성을 이제 대변한다고 본인들이 인식을 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밖에도 이제 음악학, 민속학, 역사학, 언어학 등에서 조선학 관계의 학술 연구가 본격화가 되는데 1935년에 이제 개정식이 스위스에서 한국 음악이라는 박사 논문을 발표해서 최초의 한국 음악학 박사 논문이 나왔고 이 논문에서도 비교 음악적 분석 대상으로 실제로 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선악 유성기 음반을 사용하고 이것이 이제 당시의 음악 환경을 잘 드러낸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성남 송석하의 경우도 동아일보에 발표했던 농촌오락의 조장과 정화에 대한 사견에 조선학 음반에 민속학적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산 안학이 이제 1920년대 말부터 조선 음악사를 서술한 부분, 그리고 김사엽이 이제 조선 음악을 신민요의 재인식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지식인 사회가 음반을 통한 음반 외에 당시 조선학의 대중 보급을 의식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반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당시 학술지에도 김태준, 조윤재, 이종태, 홍희섭, 이해구 등이 이제 조선학 관계 학술 연구를 계속 꾸준히 발표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학, 민속학, 국어학의 영역에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좀 주목될 부분은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소리에 대한 관심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이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약전 기사 같은 것으로 시작하다가 1938년에 조선일보의 상토 영예에 맞춰서 조광의 정노식이라는 분이 조선광대의 사적 발달과 그 가치라는 글을 투고합니다. 이 글이 1940년에 이제 호환을 거쳐 단행본 조선 창극사라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오늘날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는 판소리의 기원, 그리고 계보, 유파, 동편제, 서편제 같은 말,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던 책이고, 이 책이 이제 해방 후 70년대까지 판소리 연구의 핵심 근간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점검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요. 당대 일단 조선학 논의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일본인들에 의해서 주장되었던 내용, 일본인들 가운데서도 다나베 히사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일본인 음악 연구자들에 의해서 조선 음악이 이제 연구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사실상 비판적으로 수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학이나 고대 음악사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떠나서 조선의 정체성 혹은 퇴영적인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되는 조선학의 역사성과 전반적인 가치 평가에 대한 반론은 거의 일본인들의 평가를 거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있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성과 정통 개념이 사실상 발명되는 형태도 드러납니다. 조선 창극사의 경우도 그 요즘에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조선 숙종 때부터 1930년대까지 명창이 전부 창극 명창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역사적인 어떤 분석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조선학의 범주도 크게 제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학과 판소리, 그리고 민요, 특히 실민요, 이런 이외에 매우 작은 범주로 이제 제한이 되는데, 이에 들지 못한 각종 음악들은 더더욱 퇴보하고 결과적으로는 인멸되거나 실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판소리, 탈춤, 그리고 민요 등 역시 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이 크게 수정이 된다든지, 또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즉흥적이나 창발적으로 나온 것과 달리 정형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다가 1930년대 말 이후에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향토문화론이 점차 이제 전시체제의 그 당시의 현상에 의해서 변질되면서 1940년대에 이르게 되면 조선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의 지방 하위 문화로 재편되는 경향성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전쟁 수행 협력에까지 이제 음반이나 공연이나 기관단체 등 전반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행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지금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으로 1940년에 이제 부민관에서 이광재 가학부가 공연을 했을 당시에 황화만년지곡이라는 창작곡을 했는데, 이는 이제 이른바 기원 2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된 악곡이고, 이런 식으로 이광재 가학부의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런 친일 문제에서 극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여기까지가 이제 제 대략적인 이제 내용의 골자이고, 맨 말에서는 결국 제가 보는 어떤 이 연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것을 전망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후에 남북 한의 민족문화로 개선된 전통음악, 즉 국악은 일제강점기의 재래음악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조선악으로부터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당대 민족문화론이 언론 중심의 추상적인 형태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폭넓게 대중적으로 보급됐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언론 자료에 의존되어 있었던 1930년대 문화사상사 연구의 외연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조선학의 사례를 통해서 1930년대 이후에 불주와 민족주의 세력에 의해서 기획되고 전파된 조선 민족문화론이 세력문화에 대해서 의도적인 가치 판단과 선별을 통해서 형성됐다는 것을 이제
물론 앞으로도 이제 해방 후에 남북한에서의 민족문화 기획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문화 생산자들, 특히 이 앞서 살펴봤던 운반사 문효상 연인자들 중 해방 이후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의 역할이 돋보였던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구성 연구 과제로 이제 좀 제 발표는 여기까지.